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1.7% 강세로 7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도요, 1989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코로나 터지고 1400을 막 왔다 갔다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이런 V자 반등은 처음 보고 앞으로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거의 2000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이렇습니다. 예, V자죠 완전. 약간 좀 굼뜨죠? 예, 삼성자 못 움직이면서 조금 굼뜬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올 때 삼성전자 이제 IT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IT거든요. 그래서 IT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 대비해서 조금 완만한 형태의 반등이죠. 그래도 이제 2000포인트 가까이 온 거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진짜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보면, 아트입니다. 아트 영역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 이전 사태보다 훨씬 더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시총 상위주. 예. 그게 이제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월등하게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예, 그런 것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로 뚝 올라와 버렸고, 시젠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VV 반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코스피 1.7%, 굉장히 강세로 마감했고요.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예, 많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80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649억 정도, 그리고 이제 기관도 거래소에서 960억, 코스닥에서 490억, 한 1000억 아래 단위지만 그래도 순매수 쌍끌을 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했던 개인 투자들은, 예, 기관 투자들이, 물량을 딱 받아준 셈이 됐네요. 예, 이긴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결국은 이 이익을 지켜나가고 또 중장기적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기는 거가 되겠죠. 또 이제 이상한 종목들 급등락주에 추격 매수하고 그러면 이제 이익을 지켜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항상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유지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충동적인 매매나 그런 것들만 안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그냥 기대감만으로 그냥 툭 올라버리는 것들을, 예? 뭐 매수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쉽게 잃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지금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리는 셀트론 그룹주, 추후에는 제가 다른 종목들도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댓글에서 리메드라는 종목을 분석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럿 있으셔가지고 제가 조만간, 이렇게 다른 종목 분들도, 조금씩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간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 종목군들을 이제 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쪽에만 막 몰빵이 돼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적절하게 또 이제 분산을 한 이제 계좌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당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이제 오늘 긍정적이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모더나라는 백신 개발 업체가 어제는 굉장한 중환자를 발견했다. 예?
환자 이제 감염을 중화시켰다. 그 소식에 이제 급등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죠. 모더나 그 백신 개발 약간 좀 자료가 미흡하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 뭐 약간 좀 급한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동안의 클로로킨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 이런 것들을 이제 비춰볼 때 이번 백신도 사실 좀 급하죠, 뭔가가. 예, 동물 실험도 건너뛰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정석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요란하지 않은 게 나중에 크게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언론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런 기업들보다는 예, 우직하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직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란하지 않게. 그래서 요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엊그제 이제 월요일 날이죠. 바이오 코리아 2020 그 행사에서도 이제 진단 키트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예. 그게 좀 뭔가 좀 특별했어요.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예. 분명히 이제 뭐 좀 요란하게 떠들 수도 있는 거였는데 전혀 언급은 없었고 치료제에 대해서도 뭐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고 그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팩트적인 내용에서 이런 장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튼튼해 보였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주분들도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땠는지 한번 좀 체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2.5% 3인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샀다 했잖아요. 추가 매수. 예, 시초가에 샀는데 시초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예, 별 걱정 안 한 게 사실 뭐 시점의 문제지 뭐 싸게 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무난하게 제가 볼 때는 옆으로 지금 뭔가를 좀 기다리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기관들 복귀했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10만 주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오늘 좀 강하다가 조금 오후에 음봉으로 좀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거래량이 이제 줄었죠. 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100% 뭐랄까, 야, 이 100% 여기서 막 치고 달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차트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가지고 언제든 그냥 허물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금 현상이 지금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확률상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어떤 개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오늘 다시 들어왔어요. 16만 주.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를 했네요. 예, 패턴은 양호한 패턴이다. 그렇게 좀 보고요. 셀트론 제약 역시나 이제 헬스케어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통 요즘 0.8% 상승, 약간 음봉 밀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은 그냥 뭐 쏘쏘했던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뭐 그 폭은 크진 않았고요. 그냥 조정을 예, 받는 그런 위치에서 잘 받았고 거래량을 줄였기 때문에 조정의 신호로서 아주 뭐랄까 좋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셀트론 3인방에 대한 특별한 뉴스나 기사는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예, 뭐 최우수 경영 산업 부문에서 뭐 2위 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3위구나. 삼성전자, KTNG 그다음에 3위가 셀트리온. 글로벌 경쟁력을 비롯해 고속 성장과 양성 평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원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높은 점수 받은 것 같고요. 뭐 지당하죠. 언젠가는 뭐 1등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오늘 3인방 아주 좋았고요. 예.
그럼 이번 영상은요, 바이오시밀러 개념, 그리고 이제 시장 현황과 전망, 이 영상 하나로 끝이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상으로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의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이제 제네릭의 차이를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는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인체에 있는 세포나 단백질 조직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제 의약품이에요. 그걸 이제 복제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 시밀러가 이제 유사한 그거잖아요. 완전 100% 똑같은 건 아니고요. 왜냐면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이 어디서 생산하고 그런 거 가지고서도 이제 약간씩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 제네릭은요, 이게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의약품이 이제 특허권이 풀리면 그 이제 공식들이 이제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가져다가 그냥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돈적으로도 적게 들죠. 제네릭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거고, 시밀러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세포 조직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효능과 부작용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효능이 월등히 시밀러 쪽이 좋고, 또 부작용도 월등히 현저하게 거의 없는 수준,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화학 물질이라는 거, 램데스비르 이런 거는 이제 화학 물질 합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공식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제네릭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허가 절차는 이제 신약 개발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 간단한 어떤 허가 절차예요.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도 이제 복잡하죠. 이 세포는 당연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배양도 해야 되고, 제네릭은 이제 단순하죠. 그냥 분자 공식 가지고서 그냥 다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자 크기가 뭐 매우 크고 매우 뭐 작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임상 기간이 2에서 4년, 뭐 6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건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 비용도 이게 자료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개발 비용도 뭐 690억, 1300억 정도 바이오시밀러가 필요하다 이러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한 2000억 정도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릭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한 9에서 52억. 뭐 물질마다 틀리겠지만 뭐 한 300억까지도 이제 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2, 300억 정도. 그렇다 치더라도 뭐 바이오 시밀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뭐 작은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하고 바이오 시밀러 이제 개발 단계별 이제 비교 예시인데요. 신약하고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하는 단계가 뭐 똑같고요. 단지 이제 약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뭐 삼상을 좀 면제해주는 그런 국가도 있고요. 기간이 이렇게 뭐 임상시험이 보시면 뭐 신약은 5년인데 여기서 1에서 1.5년 이런 식으로 단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률 같은 경우도 월등히 높죠. FDA 승인 확률 자체가 시밀러는 이제 평균 80%고 신약은 평균 8%다. 8%도 아닌데 더 낮은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 바이오시밀러는 한 8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셀티로는 그동안 100%였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제네릭과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좀 퍼온 글입니다.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요거 좀 퍼왔는데요. 결국 그러면 뭐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나 복제약 아니냐.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복제약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제 개보린 등 특허가 만료되면 원료가 공개돼서 누구나 동일한 약을 만들 수 있는 제네릭과는 다르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알약이 아니라 액체 상태로 유통되는 단백질 성분의 의약품이다. 제네릭은 이제 알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주로 이제 액체 상태로 유통되는, 우리 램시마나 뭐 트룩시마, 허주마 다 액체 상태 유리병에 담겨서 팔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가 주성분이어서 같은 회사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이라도 조금씩 특성이 다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비슷하게 효능을 낸다는 의미에서 시밀러라는 명칭이 붙는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만들기가 어려운 건가? 바이오시밀러 이제 만드는 게 어려운 건가? 다른 업체들이 이제 경쟁사가 많이 늘어나기 쉬운가 어려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경쟁사 별로 없어야 되고 만들기 어려워야 셀트리온에게 유리한 거겠죠? 그 근거가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비용 차이가 크다. 제네릭은 상용화까지 통상 100억 원이 이제 소요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2천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 기간도 제네릭은 3년이지만 바이오시밀러는 평균 6년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세포를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접목된 세포 배양기가 필수적이고 반도체 생산 공정보다 엄격한 무균 상태의 설비도 갖춰야 한다. 이처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에 최근 5년 새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바이오시밀러는 연평균 5종 정도에 불과하다. 제네릭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수천 개 나올걸요? 제네릭이 자동차라면 바이오시밀러는 항공기로 보면 된다.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제네릭은 자동차고 바이오시밀러는 항공기다. 더 비싸고 더 이제 희귀 하고 만들기 어렵고 몇 개 어치면 만들 수 있잖아요. 항공기는. 그렇죠? LG화학, 옛 이제 LG생명과학은 79년 럭키중앙연구소 시절부터 바이오 제약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지난 2007년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근데 2015년 아예 사업을 철수했다.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79년 럭키중앙연구소 시절부터 바이오 제약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018년도에서야 처음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이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에 착수했지만 15년도에 철수해버렸다. 약가 낮추기 위한 자체 생산 설비 확보가 중요해서 중소업체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큰 업체들도 이제 해보려고 한 거죠. 거기 이제 삼성도 있었던 거고.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기술도 기술이고, 이제, 이게, 단가 맞추려면 대규모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철수하고, 삼성은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이 안 되니까 바이오젠에 손 내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죠. 어거지로 이제 좀 에피스랑 같이 바이오젠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뭐, 매출이 나오는 어떤 수준, 그리고 국내에서 뭐 시가총액이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 시밀러의 어떤 큰 섹터 자체를 만든 또 당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은 이제 된 거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비용과 이제 인력만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죠. 진입 장벽이 너무나 커져 버렸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릭 1위 회사 이제 테바 같은 경우 스위스 론자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했지만 임상시험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을 접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티온 거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트룩시마 허주마 팔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몇 개 업체만 지금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MSD와 이제 베링거 잉글하임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고배를 마시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 제품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와, 빅파마도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바이오 기업 모멘타 파마슈티컬스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를 포기했다고 2018년도 밝혔다. 유럽에선 2017년 말부터 바이오시밀러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에서도 2023년 출시를 예고한 경쟁약들이 크게 늘고 있어 수익성 면에서 내린 결정으로 파악된다. 무슨 얘기냐? 선점 효과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승자 독식 게임이 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면 그냥 만들어도 출시를 그냥 포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화이자, 산도스, 암젠 등 글로벌 빅파마들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노바티스 자회사인 작년 산도스가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출 포기를 선언한 것도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같은 계열 이제 제품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지금 뭐 독주하고 있죠. 오늘자 나온 트룩시마의 미국 점유율이 11%를 돌파했어요. 지난달에 7.9%? 그 정도였잖아요. 지금 폭발적인 점유율, 허주마가 좀 아쉽게도 이미 경쟁 약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점유율을 이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트룩시마가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낸다. 결국 퍼스트 무버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허주마 같은 경우도 그 칸진틴, 그게 이제 15% 점유율이거든요. 그게 이제 퍼스트 무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그냥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먼저 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허주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분명. 그 반면에 이제 램시마 S 같은 경우 바이오 베터로 이제 거기 그 퍼스트 무버고 또 이제 이번 트룩시마도 퍼스트 무버고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완벽한 퍼스트 무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비밀 병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비 이제 엘러간 인수 선언.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갖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에브비는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휴미라가 작년 10월 유럽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함께 매출이 하락하면서 받기 시작했다. 미국 특허 만료는 23년이다. 에버비는 휴미라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 이게 이제 1년에 한 24조씩 매출 내주는 알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 풀리면, 미국 특허는 23년에 풀려요. 그러면 이제,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엘러가 이제 보톡스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액션을 이제 가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경쟁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셀트리온에게 좋고, 이미 이제 형성된 과점 체제가 더 굳건해지는 그런 뭐 반도체 DRAM 시장이라든지 뭐 전기차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어떤 과점 체제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성장 속도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하고 있다는 거. 예, 그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반도체 D램하고 뭐 낸드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점유율 꽉 잡고 계속 가잖아요. 그게 지금 뭐 셀트리온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왜 제2의 삼성전자 하나면, 예? 아니 그런 과점 체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독보적인 점유율 1위 업체고 고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아니, 바이오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빅파마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팔고 사업부를 분사하고 뭐 개발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 녹록치 않은 분야다, 해자가 있는 분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요 지금 연평균 한 2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더 가팔라질 수도 있죠. 특허권 불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휴미라 쪽이 이제 큰데 휴미라 쪽을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고농도로 돌리면서 고농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없다 보니까 휴미라가 이제 연간 24조 팔리는 시장을 점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가 이제 시밀러가 셀트로 이제 나오게 되면 휴미라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면 이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예요. 여기 지금 수치는 한 25% 정도 연간 성장률로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이제 발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기준 상위 15개 바이오 의약품들이고요. 10년 내 특허 만료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휴미라 같은 경우 뭐 이제 유럽에서 풀렸고 미국에서 이제 23년도 이제 풀리죠. 연간 한 20조 이상, 23, 4조 매출이 나오는 그 단일 품목 중에서는 최고의 어떤 매출을 내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옵디보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입니다. 이게 지금 면역 항암제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지금 뭐 연간 지금 한 8, 9조 한 10조 내외 정도 내고 있는데 이게 뭐 한 30%씩 이제 연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26년, 28년도에 이제 특허가 풀리고 옵디버 같은 경우 미국에서 26년, 그러니까 6년 남았네요.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꽤나 오래 걸어놨네. 36년까지. 키트루다가 이게 진짜 알짜거든요. 이게 폐암 쪽으로도 굉장히 적응증 늘려가지고 매출액이 폭발해요. 폭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허가 풀리고 시밀로 이제 개발되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년 내로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을 쭉 이렇게 합산을 현재 이제 매출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한 100조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먹을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1년에 하나씩 시밀러 출시하는 게 목표다 했는데 뭐 하나씩만 잡아도 뭐 아이고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회사별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출시 현황인데요. 요거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이제 표예요. 뭐 때문에 보여드렸냐면 경쟁사가 딱 이렇게 잡혀 있고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마일라는 사실상 좀 탈락 수준이고요. 경쟁사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노바티스가 분사한 산토즈 그리고 이제 암젠, 화이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을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요 5개가 결국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다 먹을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100조가 되고 300조가 되고 500조가 되면 여기서 다 먹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2018년도 기준 바이오시밀러 시장 판매가 기준
그 점유율 항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81%가 셀트리온이죠. 예, 항체죠. 예, 전체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사이밀러 시장의 이 성장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이 업체가 이제 다 먹게 될 거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반도체 보세요.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 보십시오. 예. 파나소닉 뭐 그런 업체들하고 뭐 LG 화학 이런 업체들 몇 개 업체가 독점하죠. 과점하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들 딱 잡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뭐 예. 마일라는 이제 좀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사가 이제 딱 과점 체제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국내는 이제 워낙 시장 규모 작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그래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 ST, 종근당, 에이프로젠, LG 화학, 동아소시 홀딩스.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게 단가가 낮게 하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시밀러가 어차피 이제 오리지널하고는 효능과 부작용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원가를 약가를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자체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먼저 출시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바이오젠도 있는데 빠졌네. 예,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은 그냥 좀 영세하게 시장 성장의 어떤 과실을 그래도 먹긴 하겠지만 예, 승자 독식 게임이 될 거다. 이렇게 이 두 개 업체 그렇게 되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국 정부 정책들도 우호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국내 이제 식약처 올해 4월달에 나온 기사 보면요, 이게 수출을 보세요. 2014년도에 2억 400만 불 정도를 이제 수출하다가 2018년도 기준 5배 조 단위 넘어가는 수출을 냈어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야, 이거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 1년에 조 단위로 지금 벌어와? 예. 식약처가 이제 지원 사격을 하면서 전 주기 이제 맞춤형 개발 지원을 하겠다. 예. 진작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좋은 현상이죠.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 단으로 이런 어떤 지원들을 강력하게 해주는 거고요.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통해 각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확대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이다.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정부가 또 긴밀한 협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한번 간단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한 번씩 얘기 드린 건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뭐, 이제 공화당 쪽,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아메리칸 페이션트 퍼스트라고, 환자 부담률을 낮추겠다. 예. 약가 인하를 하겠다. Lower Drug Prices. 약가 인하. 예. 아메리칸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약가를 이제 낮추겠다는 이 청사진을 이제 내걸었어요. 이걸 지금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 재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좀 고령화 함께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제네릭 장려를 통한 이 약가 인하, 약가 경쟁 구도를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약간이나 이제 아까 그 청사진 요 이제 한 길어요. 한 몇십 페이지 돼요. 그 자료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약가 인하를 위해서 이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약가 경쟁 구도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약가 협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고시가격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낮은 가격을 이제 고시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자 부담금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여기 보시면 약가 경쟁 구도를 강화하겠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제네릭을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제약업체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의 시장 진입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이게 오리지널 업체들이 계속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이제 이제 램시마의 이제 미국 이제 명의죠. 인플렉트라가 이제 점유율이 빨리 못 올랐잖아요. 유럽에 비해서. 그 이유는 그 미국의 이제 기존 제약사 오리지널사들이 이 시장 진입을 계속 막았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결국은 약가 경쟁 구도를 강화시켜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네릭을 장려해주면 경쟁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올해부터 본격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약가 협상력 강화. 네, 약가 협상력 강화 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댓글을 딱 고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디케어 파트 B의 P는 가격이 협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비싼 약들을 사보험이 관여하는 파트 D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 비싼 약들을 사보험들이 관여하는 파트 D로 옮겨야 된다. 뭐 약가 협상력을 이제 높여서 조금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네요. 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고시가격 인하. 고시가격을 인하하면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인센티브 시스템은 고시가격이 높을 때 올라가는 구조이다 해서 이제 고시가격을 좀 낮추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약간 보상 개념이겠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환자 부담금 절감. 이제 아웃 오브 포켓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환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좀 낮추는 거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도 이제 뭐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300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20불짜리 자가 주사가 있다는 것도 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이제 제공하는 것만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그 약가 인하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하에서 지금 세이트론의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인플렉트라와 이제 트룩시마가 점유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아쉽게도 이제 허주마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한 4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다 보니까 허주마 이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가 나와 있다 보니까 점유율이 빨리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결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을 상당히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들은 뭐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어떤 것이고 어떤 흐름의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대략 좀 아실 수 있었지 않을까요? 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다들 가족, 친지,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제 소개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예, 여기 이제 정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정보라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요. 여기 이제 신박사가 유튜브 운영하는 취지, 하고 이제 이력상, 그리고 이제 자격상, 뭐 자격증이나 이런 사항,
그리고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거, 뭐 개인적인 주식 아이디어, 뭐 리포트, 투자 일기 이런 것들 올리고 있고요. 여기 주소 복사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가장 큰 저의 이제 운영의 어떤 취지 목적은 여기에 있죠. 꿈의 주식을 찾는 여정. 예, 신 박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하여튼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